1637년 2월 암스테르담의 한 선술집. 한 남자가 테이블 위에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꺼내놓습니다. 그 종이에는 단 한 줄 튤립국은 하나의 소유권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한 장의 가격은 당시 숭룡공 10년치 연봉과 맞먹었습니다. 믿기십니까? 꽃 한 송이, 아니 정확히는 꽃이 될 씨앗 하나가 집 한 채 값이었다는 사실을요. 더 놀라운 건 그 순간 그 선술집에 모인 사람들 누구도 이 가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들 눈에 불을 켜고 더 비싼 값에 사겠다고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17세기 네덜란드 사람들이 전부 미쳤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우리 주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경제 버블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튤립 버블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인간 욕망의 메커니즘, 그리고 400년이 지난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을 보게 될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게 자산인지 도박인지 구분하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이야기는 15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오스트리아 식물학자가 터키에서 가져온 이상한 꽃구금 몇 개를 네덜란드로 들여옵니다. 튤립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 꽃을 처음 봤습니다. 화려한 색깔, 독특한 모양, 뭔가 이국적이고 귀족적인 느낌. 당시 네덜란드는 막 황금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를 통해 아시아 무역을 독점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거든요. 암스테르담은 유럽의 금융 중심지로 떠올랐고 돈 많은 상인들과 신흥부유층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바로 자신의 부를 과시할 상징이었습니다. 튤립은 완벽한 상징이었습니다. 희귀하고 아름답고 키우기 어렵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으니까요. 처음엔 정말 부자들만 사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정원에 튤립 몇 송이 심어 놓으면 이웃들이 부러워했고 저 집은 정말 잘 사는구나 하는 시선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튤립국은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제한적이었으니까요. 튤립은 1년에 한 번밖에 꽃을 피우지 않고 구근이 분열되어 새끼를 치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가장 아름다운 줄무늬 튤립은 사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변종이었는데 이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이건 정말 희귀한 거구나 하고 생각했죠. 가격이 오르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거 사두면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겠는걸? 처음엔 꽃을 좋아해서 샀던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1634년쯤 되자 튤립 거래는 더 이상 정원사나 꽃 애호가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인 선원, 심지어 하층민들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주변에서 돈 버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작년에 산 구근을 올해 2배 값에 팔았다는 이야기, 이번 달에 산 걸 다음 달에 3배에 팔았다는 소문. 이런 이야기가 선술집마다, 시장마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실제 꽃이 아니라 종이를 사고 팔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튤립은 특정 시즌에만 캘 수 있었습니다. 봄에 심어서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구근을 수확합니다. 그럼 나머지 계절엔 거래를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사람들은 영리하게도 선물 거래를 고안해냈습니다. 지금은 꽃이 없지만 다음 시즌에 캔 구근을 당신에게 줄 테니 지금 계약서에 사인하고 돈을 내세요. 이게 선물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 자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 현대 금융의 파생상품 거래가 400년 전 네덜란드 선술집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1636년 암스테르담에 사는 평범한 구두장이입니다. 한 달에 벌어봤자 10길더 정도입니다. 그런데 옆집 철수가 야니 튤립 거래로 한 달에 100길더를 벌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꽃으로 그렇게 돈을 벌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야는 정말로 새 옷을 사입고 다니고 술집에서 술을 쏘고 심지어 하인까지 고용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당신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거든요. 은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당시엔 개인 대금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도 튤립 시장이 뜨겁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어차피 튤립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고 모두가 믿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빌린 돈으로 튤립 선물 계약서를 삽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당신은 그 계약서를 다른 사람에게 2배 값에 팔았습니다. 와, 정말 됩니다. 당신은 이제 믿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이번엔 더 큰 돈을 빌려서 더 많은 계약서를 삽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합니다. 정육점 주인, 빵집 주인, 심지어 하녀까지도 튤립 거래에 뛰어듭니다. 1636년 말부터 1637년 초 네덜란드 경제의 상당 부분이 튤립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술집은 사실상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곳에 모여서 계약서를 사고 팔았습니다. 어떤 희귀 품종은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인이 바뀌었고 가격은 매번 올랐습니다.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라는 가장 희귀한 품종 하나는 6,000길더에 거래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당시 암스테르담 문화가 보이는 저택 한 채 값이 3,000길더였습니다. 꽃 하나가 집 두 채 값이었던 겁니다. 말도 안 되죠? 하지만 그 순간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분명히 더 비싼 값에 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미친 걸까요? 아무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있었습니다. 몇몇 현명한 사람들은 이게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냐고요?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당했거든요. 당신은 기회를 놓친 겁쟁이야, 질투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어쩌면 튤립 가격은 정말로 영원히 오를 수도 있다고 그런 희망을 품으면서요. 이게 바로 군중심리의 무서운 점입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달릴 때 혼자 멈춰서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옵니다. 1637년 2월 3일 암스테르담의 한 경매장. 평소처럼 튤립 선물 계약 경매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값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경매사가 가격을 불러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아무도 사지 않는 거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드디어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더 이상 더 높은 가격에 살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음악이 멈춘 의자 게임처럼 마지막 의자를 놓고 경쟁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음악이 멈춘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속삭입니다. 이거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속삭임은 빠르게 공포로 번졌습니다. 다음날 모든 사람이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6,000길더였던 계약서가 오늘은 3,000길더, 내일은 1,000길더, 그 다음 주에는 100길더. 한 달이 지나자 대부분의 튤립 계약서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값에 거래되었고 그마저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버블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튤립에 올인했던 사람들, 그들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집은 압류당했고 가족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선물 계약을 팔았던 사람들은 계약 이행을 요구받았지만 구근을 줄 수도 없었고 돈을 돌려줄 수도 없었습니다. 소송이 빗발쳤습니다. 법정은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었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조차 불분명했거든요. 결국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원래 가격의 극히 일부만 지불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평생의 빚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17세기 네덜란드 사람들이 특별히 어리석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교육받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금융 시스템은 현대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도 이런 관계에 빠졌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고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 희소성의 착각입니다. 튤립은 처음엔 정말 희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구근이 늘어나서 공급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무시했습니다. 지금 희소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희소할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두 번째, 군중 효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는 심리. 특히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걸 보면 더 강해집니다. 내가 안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이걸 FOMO,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부르죠. 세 번째, 레버리지의 유혹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면 수익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손실도 몇 배로 늘어난다는 걸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이익은 생생하게 상상하지만 손실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네 번째, 선물 거래의 함정입니다. 실물이 없는 거래는 현실감을 잃게 만듭니다. 종이 한 장을 사고 파는 건 쉽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종이가 대표하는 실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확증 편향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입니다. 튤립 가격이 오를 거라는 뉴스는 귀담아 듣지만 위험하다는 경고는 무시합니다.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튤립 버블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이런 일이 튤립 버블 이후에도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 1720년 영국의 남해 거품, 프랑스의 미시시피 거품, 1929년 미국 주식시장 대폭락, 1990년대 일본 부동산 버블,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AI의 멈출 줄 모르는 상승장.
모든 버블은 똑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처음엔 정당한 이유로 가격이 오릅니다. 새로운 기술이든 희소한 자원이든 뭔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뛰어듭니다. 가격은 원래 가치와 동떨어진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레버리지가 개입하고 파생 상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누군가 깨닫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그리고 공포가 시작되고 폭락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파산합니다. 400년 전 튤립이 그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다음 버블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재 가치를 파악하세요. 당신이 사려는 게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다음 사람이 더 비싸게 사줄 거라는 기대로 사는 건지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두 번째, 군중을 의심하세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건 진짜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레버리지를 조심하세요. 빚내서 투자하는 순간 당신은 시장의 노예가 됩니다.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청산당할 수 있고 그럼 게임 오버입니다. 네 번째, 역사를 공부하세요. 과거에 어떤 버블들이 있었고 어떻게 터졌는지 알면 패턴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욕심을 제어하세요.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입니다. 정말로 쉬웠다면 모두가 부자가 되었겠죠. 여섯 번째, 손실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잘못된 투자라는 걸 깨달았다면 빨리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튤립 버블 이야기는 단순히 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 공포, 그리고 군중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주변 사람들을 따라 하고 싶어하고 손실은 피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본능들이 합쳐지면 버블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버블은 반드시 터집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모두가 열광하는 뭔가가 있나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자산이 있나요? 이번엔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조심하세요.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튤립 버블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가격이 오르는 데는 이유가 필요하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다는 것. 그리고 모두가 사고 싶어 할 때는 팔아야 하고 모두가 팔고 싶어 할 때는 사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걸 실천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1637년 2월 암스테르담 거리를 걷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자였습니다. 튤립 거래로 큰 돈을 벌었고 새 집을 사려고 계약금까지 냈었죠. 하지만 이제 그는 거지였습니다. 손에 쥔 건 휴지 조각이 된 튤립 계약서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 모두 어떻게 이렇게 속을 수 있었지? 그 질문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인간이 인간인 한 튤립 버블은 끝났지만 교훈은 영원합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날아가고 모두가 달려갈 때 혼자 멈춰서는 용기가 진짜 지혜이며 가장 확실해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 여러분의 자산,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고 싶다면 이 교훈을 잊지 마세요. 다음 버블이 올 때 그리고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은 튤립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튤립을 파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 게임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